자, 그럼 박정희 시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박정희 시대의 기적은 기업이 일으킨 거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20년, 30년 만에 대한민국을 천지개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새마을운동이에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역사에서 농촌을 일으키고 의식개혁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만든 사회개혁 운동으로는 최고의 성공 케이스입니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 북한의 천리마 운동, 그 이전에 온갖 이런 운동을 많이 했지만 성공한 예가 없어요. 오늘날 후진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배워간다고 야단이고, 지금 이 정부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정부가 코익한 이런 걸 통해서 후진국에 새마을운동 전술을 한다고 온갖 돈을 쓰고 하지만 새마을운동을 배워가서 성공한 날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뭘까? 아무도 고민 안 해. 제가 답을 드리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는데 1970년 4월 22일 날 새마을의 날,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라고 하는데, 조금 아시잖아요. 근면 자주 협동을 내걸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는데 1970년 가을서부터 했어요. 전국에 34,000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멘트를 많이 생산해서 동남아에도 팔고 이렇게 해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했는데, 오일 샤크라고 그래가지고 오일 값이 올라가니까 동남아 경제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멘트 생산한 게 팔리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이고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농촌이 얼마나 문제였느냐. 2조 500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국가에서 너무 착취를 하니까 농사를 지어도 열심히 지어서 조금만 돈 벌었다 그러면 뒤에서 양반들에서 다 뺏들어가고, 국민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하고 살았어요. 하늘 쳐다보고. 이게 제1공화국 때 아무리 바꾸려고 이 의식개혁 운동을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들어와서 재건국민 운동을 한다고 온갖 일을 했는데 꼼짝 안 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가 남아도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무슨 새마을 운동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첫 해에 34,000개 마을에 시멘트를 평균 300포대씩 다 놀아줬어요. 그리고 어떤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10개를 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고 아궁이 여러 가지 해서 농촌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다가 시멘트를 쓰라는 메시지를 해서 10개 프로젝트를 해서 다 내려보냈어요. 그리고서 절대 강제 안 했습니다. 이 시멘트를 쓰는데 마을 회의를 통해서 가장 그 마을에 적합한 방식으로 쓰도록 해라. 그리고 다 내려보냈다.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통령이 국정자문위원이라고 50명이 넘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 그 지방 공무원들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했냐. 34,000개 마을을 다 훅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다 평가했다. 어느 마을이 제대로 하고 있냐. 놀랍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34,000개 마을 중에 16,000개 마을이 성과를 조금 냈어. 그 당시 성과를 내봐야 얼마나 대단히 냈겠습니까? 나머지 18,000개 마을은 아예 참여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이다 뭐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거든.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정치운동이다 그러고 하면서 야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마을이 참여를 안 하고, 심지어는 시멘트를 쌓아놓고 비가 오면 다 어떻게 돼요? 시멘트가 다 돌덩이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을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평가를 해서 조사해서 대통령한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그게 나왔죠. 근데 국무회의가 제일 먼저 국무회의가 이제 당연하죠. 김현옥 내무부 장관 시절인데 그 내무부 장관 주관하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봐요. 국민들이 아직도 새마을운동의 그 정신을 잘 모르고 그러니 교육을 좀 열심히 시켜서 작년처럼 같이 하자. 그러니까 다시 또 300포대씩 나눠주고 새마을운동을 다시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들고 대통령한테 갔단 말이에요.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정신 나갔어 당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마을도 있고 안 낸 마을도 어떻게 꼭 같이 지원하냐 이게. 신상 필벌에 이치 안 맞다 이거예요. 바쿠.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대통령 말대로 신상 필벌였다 해서 차별을 하면 여러분 그 되겠어? 인기가 지금 별로 좋지도 않은 대통령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공화당의 사무총장 길전식이라는 분이 둘이가 또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 카카, 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시죠. 대통령, 무슨 소리야?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공화당의 5인방이라고 해서 센 사람들 정치적으로. 국회의장, 재정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5사람이 대통령을 독대를 했어요. 카카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정권이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이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면. 차별하라, 이게. 이게 마스터야. 하느님이야. 어떻게 했냐? 16,000개 성과를 낸 마을에는 시멘트를 500포대씩 올려서 다시 지원했어. 18,000개 마을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느냐, 이게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18,000개 마을한테,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자비로 돈을 모아서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내면, 그때 보자 이거예요. 앞으로 그대로 가면 절대 당신들은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전 이걸 처음에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제가 옛날에 대통령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을 통해서 제가 다 확인한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원받지 못한 18,000개 마을 중에 6,000개 마을이 자비로 돈을 투자해서 새마을운동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6,000개 마을, 이거 훌륭하다. 이 잘하는 마을하고 합쳐가지고 거기만 지원하고 나머지 12,000개 마을 다시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 일을 5년 동안 계속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대접받고, 아까 메스터가 하인 다루는 거 꼭 하던 것이죠. 하느님이죠. 안 하면은 절대 안 쳐다보겠대.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새마을운동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1964년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63년에 대통령 당선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초죠. 서울대학 졸업식에 가서 치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서울대 나온 너희들 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러냐. 자주하고 열심히 해서 나라를 이끌어라. 여러분, 이게 그뿐이에요. 4월 그 다음에 70년 4월 6월 달이에요. 농민의 행사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늘은 스스로 돈을 돕는다고 그러고 농민들한테 이랬어요. 열심히 자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도울 수가 없고 사회도 도울 수가 없고 국가가 도울 수 없고 하느님도 도우지 않는다. 그리고 농민들 이분이 새마을운동 할 때 모내기도 심고 시골을 많이 다녔잖아요. 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새마을운동을 해보니까 참 흥미롭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첫 해에 꼭 같이 했는데 또 다른데 이 지원받지 못한 이 3등한 사람, 그냥 탈락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제일 높더라 이게. 근데 나 이거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정해놓고 3학년이 제일 성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난 2학년, 3학년하고 가지 1학년은 절대 앞으로 상종을 안 할 것이고 1학년의 불평, 난 I don't care. 여러분, 이거를 국민들한테 가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그렇게 추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뛰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이게 5년 동안 그 일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요. 이 표는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소득을 비교한 거예요. 이 숫자에 100이면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산업화가 시작돼서 도시화가 되니까 농촌이 어려워지는데 새마을운동이 들어가면서부터 농촌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100이 금방 넘었잖아요. 이게 5년 뒤에 74년 117 이거 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이 같아졌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새마을운동을 하면 제가 그전에 그랬거든. 잘하나 못하나 매년 때가 되면 다 그 나오는 거야.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성과가 없죠. 근데 갑자기 뒤집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 백 없냐? 백이 어떻게 통해? 대통령이 하지 말랬는데. 이거 사방을 둘러봐도 방법은 뭐예요? 잘하는 마을 따라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5년 동안 가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게 도시 새마을운동,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퍼져나가면서 온 사회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례예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통령이 항상 대통령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상필벌, 이 두 개를 내걸고 항상 국민과 독려했어요. 백성에 관한은 나라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열심히 하면 우리가 도우겠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국가에 손을 내밀지 마라. 이게 나중에 수출 뭐 온데 이런 정책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07년 노벨상 경작이 어떤 사람한테 주어졌냐? 이걸 이뤄놓은 사람한테 노벨상 경작이 갔어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30년 만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거지, 이거. 놀랍죠? 박정희 대통령의 경작을 바꾸는 건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잘 하느님을 믿는 교인이 목사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게 흥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은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뭐냐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고 너 잘 살 수 있어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걸 가져둬도 사람이 안 움직여. 그걸 일컬어서 패스 디펜, 그러니까 경로 우전서예요.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사는 거야. 쉽게 안 바뀌어요. 이걸 뒤집어 바꾸려면 이런 극단적이지 아니지만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사람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한테 이익이 안 오는 거라. 그러나 내가 따라가면 이익이 온다는 거를 딱 밑에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가보세요. 그 200년, 300년 동안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 지배를 다 받고 시장 경제가 다 들어갔지만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요, 1, 2km 뒤에 이따만 현대식 도시가 있지만 2000년, 3000년 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시장이 그걸 만들어내야 못 만드는 거야. 국가가 나서가지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물론 거기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지만 그게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해외 전수하는 게 어떤지 알아요?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노래 부르고 뭐 이거 하라는 거야. 공동작업. 그게 며칠 하다가 다 흐지부지야. 우리가 돈을 주면요, 그 돈 쓸 때까지는 열심히 해. 그런 거 안 해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지를 못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대통령님의 원리였다. 수출, 중소기업 육성. 아까 말씀드린 수출은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이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1964년에 1억 불 수출을 하고 나서 2077년에 100억 불. 이 숫자가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야. 제가 말이죠, 한 2005년에 터키라는 나라에 경제 자문을 하는 그룹의 팀장으로 이제 갔어요. 요즘 뭐 대한민국이 말이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팔아먹어요. 제대로 못 팔아먹는 거야. 우리가 성공했으니 그걸 다른 나라에 전수한다 그래가지고 지식 공유 사업이라는 걸 해요.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사업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더 강대한 나라 아니에요. 문명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우리가 가니까 좀 약간 우습게 보는 거야. 아, 이 새끼 니들이 뭐 경제 조금 했다고 우리 가르쳐 줘? 물론 이제 당연히 하자고 그랬지만, 제가 가서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제가 좀 왔는데,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뭐요? 자주정시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요, 당신들 문제가? 딱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네가 아무리 열심히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안 된다. 지난 60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9번이나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기업이 성장을 안 하고 수출이 늘어나질 않는다 이거야. 근데 한국을 보니 이게 20년 만에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뀌고 수출이 100배씩이나
증가하니. 이게 무슨 너무 하느님의 조화가 여기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 이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 아, 그래요? 어떻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긴요. 어려운 중소기업이 열심히 도우고요. 수출 잘 못하는 기업 열심히 지원하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랬습니다. 아, 그래요? 거꾸로 한번 세워보시죠. 수출 잘하는 기업 앞에 세우고 성장하는 기업 앞에 세워서 아, 착하다. 너희들 더 많이 지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이고, 큰일 납니다. 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서 터키가 사회민주주의를 했어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못하는 사람을 더 많이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60년 동안을 못하는 놈한테 계속 지원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제가 그 얘기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죠. 새마을운동, 우리 수출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그게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그게 동기가 부여가 되고 그래서 못하는 기업도 정부의 지원이 쭉 가면 그냥 일어서고 같이 가야지 나라가 바뀌는 거지. 아니, 잘하는 기업은 잘하는 기업이라고 뭐 여러분 돈 많은 기업에 돈이 넘치는 줄 아세요? 삼성은 돈이 많아도 투자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야. 다 돈이 궁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 돈을 써야 그걸 효과적으로 잘 쓸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을 내걸고 중소기업 보고 일어나라. 우리가 도우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몰라요. 그 후에 터키가 잘 나가다가 요번에 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좀 더 구체적으로.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출 잘하지 않으면 지원 안 했어요.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을 더 지원하고 수출을 못하면 어떻게? 야, 수출 못하는데 왜 지원하냐? 수출 잘하는 기업한테 합쳐라. 여러분 되게 잔인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기업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매출을 많이 내서 나하고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 기업이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기업에 살아남아 있으면 그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까 달란트 얘기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기업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럼 그 15개를 다 평등하게 나눠줘요? 그렇죠? 수출을 잘하는 기업은 내가 수출을 열심히 해서 수출 못하는 기업이 어려울 때 근데 그 기업의 시장 쉐어, 마켓을 가져와서 내가 큰 기업이 되고자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차단해버리면 기업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못하죠.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어떻게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처음에. 수출을 잘하는 기업한테 수출 못하는 기업의 회사를 넘겨주는 것이 M&A라고 그러죠. 그 이제 좋은 말로. 그게 잘 돼야지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빠른 속도로 그걸 도와준 거예요. 물론 M&A라는 건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일어나야 되지만 대한민국 시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온갖 복잡하고 뭐 부정부패 대통령이 딱 넣어서가지고 잘하는 기업 앞장서라. 그래가지고 뭘 했냐. 1964년에 수출을 1억 불 했어요.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61년에 5.16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술 1억 불 했단 말이에요. 되리라고 어떻게 그걸 알았겠냐. 5,000년 동안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가 1억 불 수출을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희망이 있다. 그러고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매년 11월 30일이 되면 수출의 날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은행과 뭐 관공서 뭐 공무원 다 모아놓고 행사를 해요. 뭘 하느냐. 수출에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출을 해서 돈을 벌면요. 그 돈이 전부 다 한국은행 들어가니까 한국은행에서 11월 31일 날 결산을 다 가면 대한민국 수출 기업의 등수가 쫙 나와요. 뭐처럼 새마을운동 성과 평가에서 등수 매기는 것처럼. 딱 나오면 그날 행사 1등에서 10등 훈장, 산업보국 훈장, 20등에서 30등 쫙 불러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은행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은행이 뭐 하는 거예요, 은행이? 시장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차별. 은행은 잘하는 기업한테 더 많은 돈을 더 싸게 빌려줘야 은행이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은행이 뭐 물론 가난한 사람은 도와야지만 일어나서 돈을 갚을 신용을 만들어내고 소득을 내는 사람이 은행 돈을 빌려가야지 여러분이 저금한 이자도 받고 그게 국가 경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은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시장에 하느님이 몇 개가 있어요. 소비자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하느님이죠. 잘하는 기업 뽑아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행 아까 얘기한 대로 잘하는 기업한테 더 많은 돈을 더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잘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죠. 기업은 잘하는 성적이 좋고 능력 있는 젊은 사람만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는, 대학 졸업자는 중소기업 안 가요. 대기업만 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흥하는 이웃을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잘 돌아가야 돼.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만 가고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재밌는 건데, 여러분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하나도 중소 중견기업에서 재벌로 큰 기업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은 다 박정희 시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박정희 시대는 내가 중소기업 들어가면 20, 30년 만에 대기업 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 이사가 되고, 지난 30년 동안은 중소기업 가면 영원히 중소기업이야 이게. 그러니 어떻게 젊은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래. 아니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중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 보고 가라고 그러면 다 가죠.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와서 딱 보니까 대한민국 기업의 등수가 쫙 나오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차별을 하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그 성과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그 승복을 하겠어요? 시장이라는 건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게 그 과정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수출인을 쫙 하면은 1등에서 쫙 등수가 나오니까 은행이 어떻게 1등에서 30등 더 많이 돈 지원해라. 잘하는 기업한테 은행이 돈을 집중적으로 대출을 하니까 이게 뭐야?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은 더 빠른 속도로 성공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수출 기적을 만들어내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빠른 속도로 키운 겁니다. 이 원리가 안 들어가면 수출이 안 커요. 경제학 교과서가 있어요. 수출을 어떻게 하면 늘리는지. 그거 해서 되는 나라가 없어. 이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 기적을 만들었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제일 앞장서서 다른 사람이 몸이 되고 스스로 도운 사람이 누구냐? 대우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대한민국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10년 동안 1등을 했어요. 대단하죠? 해체는 됐지만. 중화학공업 육성 마찬가지야. 수출을 잘해서 돈 번 사람을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산업에 들어가서 하도록 도와주되, 그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산업은 너무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의 25%를 기업으로 하여금 가지고 오면 정부에서 75%를 대출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25%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야? 수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화학공업을 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보면 죄송합니다. 달란트의 스토리가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항상 하느님이야. 그 왜? 어떻게 국가가 높소? 그래 돈은 인센티브 탁탁 주면서 잘하는 사람한테.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다 뒤집어서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박정희 시대 기업 부국을 내걸고 모든 기업을 세계 시장의 전사로 키워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도록 했고, 그게 국내 환원이 되면서 이게 동반성당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었고, 정치를 꽉 잡고 여러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어요. 헌법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제3공화국 헌법에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조문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정책을, 제가 얘기한 이 정책이 시장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차별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딱 내거니까 국민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핵심은 경제적인 차별화라고 하는 원리야. 하느님의 원리.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개발연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대기업 때문에 대기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 정치적 독재 때문에 이거 관계가 없어요. 독재에서 잘 때면 독재한 나라 얼마나 많아요. 민주주의 하면 다나요? 돼요? 민주주의 얼마나 되는 나라 없어.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화 시대가 되면, 아까 보셨죠? 어떻게 됐냐? 5공화국이 딱 됐어요. 물론,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돌아가시고 나니까. 국회가 그 당시에 예산국회라고 그래요. 하반기에 가면 이제 예산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산이 다 짜여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갔는데 민주당, 야당이죠. 새마을운동 없애자니까 공화당이 말씀 좋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체온도 다 식기 전에 새마을운동 예산을 다 깎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대통령 혼자서 한 거예요. 아무도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인 걸 살리느라고 그 당시에 몇 분이 좀 장관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증언을 하는 게 무진 애를 써서 살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박정희 새마을운동 끝난다 이거예요. 이제 안 하겠다 이거지, 정치인들이. 그뿐이에요. 제5공화국이 들어와서 그 5공화국이 내건 깃발이 뭔지 아세요? 정의사회구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박정희는 뭐야? 정의롭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왜 정의롭지 않아요? 스스로 돕고 노력하고 남보다 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 성경도 그렇고 경제 원리도 그렇고 경제라는 거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지 공정하고 그게 정의로운 것인데 아니, 박정희 시대가 정의롭지 않다?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책이 이때 다 들어왔어요, 사실은. 재벌 규제, 지역균형한다고 서울에 대기업 들어오지 마라, 경기도에 대기업 들어오지 마라, 이거 다 5공화국 정부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정책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게 들어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깔아놓은 고속도로 위에서 50말까지 경제가 갔지만 그때 들어온 많은 정책, 균형 발전 이념 때문에 서울에 다 규제하고 지방으로 가라. 지방으로 뭐 왜 가요? 인재가 있나요? 뭐가 있어서? 강제로 다. 산업정책 가지 마라. 박정희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온갖 정책을 반박정희식의 정책을 깔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눈에 들어오자 효과가 이 제도라는 게 바뀌면요, 금방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50 때 경제를 정치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경제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87년 새로운 헌법, 민주헌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만들 때 그 조항에 대통령님의 시장경제 원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지 알아요? 그래서 반대로 경제를 민주화해야 된다, 딱 말한다. 근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지금 두 개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파는 그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헌법이 있지 않냐. 그 후에 박정희가 이미 시장경제,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북돋우는 걸 원칙으로 한다, 딱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보고 밑에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박정희 청산이 지속됐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산업정책, 경제정책은 그런 성과에 따른 차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없어지죠.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다 나눠 먹는 거야. 다 나눠 먹으면요, 돈을 쓰면, 물론 돈을 막 퍼쓰면 뭔가 좀 변화가 있겠지만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학금이라는 거 알죠? 장학금을 다 같이 나눠주면 그 장학금이 되겠어요? 요즘은 대학에요, 성적 장학금은 없고 무슨 생활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그저 가난한 학생 도와주는 게 장학금이에요. 그게 장학금이에요? 이게 대학의 지금 형편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엑셀런스, 수월성을 추구하는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과학기술계 다 사라졌어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사들 중에 성과 있고 뛰어난 박사가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박정희 대통령은요, 세계 인류 대한민국 학자들 데려다가 자기보다 봉급을 더 많이 해요. 이거 사실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봉급을 많이 주면서 모셔온 사람들이 요즘은 잘하나 못하나 마찬가지예요. 잘하나 못하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데서 창의성이 나오겠나요? 이게 평등주의야. 우리 다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된다. 다 박수 치죠. 여러분들 다 박수 치죠, 그동안. 박정희 청산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동참했다. 왜? 그 사람 독재하고
여러분, 유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유신에 대해서 여기 무슨 박사야? 이충근 박사가 왔었죠. 우리나라 같은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 기념관에 좀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유신하기 직전에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 경제, 정치 상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누구요? AI한테 딱 집어넣어서 야, 이럴 때 대통령이 뭐 하면 좋으냐? 답, 유신. 그게 이충근 박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유신을 안 했으면 이건 정말 경제도 완성을 못하고 근대화,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국이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대통령님이 했던 좋은 정책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정책까지 다 버리는 과정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이 됐다. 성공이 오히려 부담이 돼, 대기업은. 대기업은요, 그 이후에 30등만 되면 순서를 딱 매기죠. 30등이 되면 특별 규제를 받는 제도를 만들었다. 얼마나 웃겨요. 박정희 대통령이 야, 더 뛰어라. 30등 되면 특별 규제를 받으니까 그 기업들이 전경련에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전경련에서 보고를 하니까 제발 나 좀 빼달라고 그래. 30등 안 되게 도와달라고. 이게 대한민국이 지난 30, 4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성장을 안 보여드렸죠? 새마을운동 정신 80년대 들어오면서 새마을운동이 완전히 정치화가 된 거예요. 아시죠? 전두환 대통령님의 동생이 무슨 중앙협의회하고 그게 대통령님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운동은 부처가 한 군데도 개입을 안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딱 잡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한 10년 가까이로 새마을운동을 한 겁니다.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마을운동을 반관 반민으로 해서 조직을 내서 전국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기업에서 돈도 뜯어다 쓸 수 있게 하고. 그러니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전부 다 목에 힘주고 국회의원이나 하려고 그러고 다 죽은 거죠. 자주정신? 지금 대한민국에 자주정신이 있나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 평준화 교육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폄하하고 역차별하면서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잘한다고 하는 게 평준화 교육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재밌는 얘기, 목사님 조금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평준화 교육의 특징은 뭐냐? 모든 학생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저놈이 학교 와서 맨날 낮잠 자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닌데 맨날 술을 받아오니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돈 있는 부모는 애들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학원으로 데리고 가고. 돈 없는 학생, 예를 들면 저처럼 저 시골에서 밤잠 앉아 공부를 하고 와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잘 들으세요. 나 혼자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1등해. 근데 가서 시험을 딱 받아보니 삼척동자도 푸는 문제를 내서 다 100점을 주니 어떻게 돼요? 나는 학원도 못 가. 그럼 누가 좋은 학교가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교육 평준화 정책은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하는 정책이에요. 개천에서 용나도록 하려면 어려운 시험을 내서 말하자면 변별력을 콱 높여가지고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입학시험 알죠? 그거예요. 그 1등급 받아도 서울대학 못 가요. 이게 그 시험입니까, 그게? 이게 대한민국의 평준화 시대의 문제다. 그래서 기업들은 경영을 민주화해야 돼. 기업을 그냥 계속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30년의 역사를 보면 반박정희 평등주의 패러다임,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율법에 반하는 정책을 열심히 해서 저성장 양극화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또 강화하겠다는 게 바로 이 정부니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경제화인데 이거를 경제의 정치, 경제 이념에 따라서 정치 이념에 따라서 경제를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정치 이념의 핵심은 뭐예요? 평등이거든요.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민주주의를 일단 하면요. 민주주의 1인 1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다수가 더 많으니 결과적으로 평등을 추구하게, 경제평등, 사회주의 이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0년 역사가 너무 당연한 거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좋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잘 살게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표를 찍고 정치인들은 그걸 열심히 노력하니 경제에 반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바로 그거죠. 이게 예를 들면 노조가 판을 치는데 노조라고 하는 건 기본 이념이 뭐냐? 기업은 근로자의 적이다 하는 게 기본 이념이에요. 그게 칼 막스의 자본론의 핵심이고 공산당 선언의 핵심이죠. 아니 세상에 기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자원을 다 모아서 힘을 합쳐서 다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부 다 노조하겠다고 해보세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꼴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기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노조는 절대 필요에 따라서 노조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무슨 사회의 기업을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노조 활동은 심각한 위험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 이건 원인과 결과를 바깥으로 한 거예요. 성장주도 소득이죠. 성장이 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냥 하늘에서 돈을 뿌려주면 그거 받아먹으면 성장이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참 황당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왜 그렇게 올려요? 여러분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은 그 지역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을 보면 아, 그건 너무 낮다. 그거 올려라.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기본급을 다 올려놓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의 임금이 다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닌 거죠. 맨 밑에 있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면 그게 있지만 도움이 된다는 이 발상이 최저임금 제도의 출발인데 이게 그냥 전 근로자가 심지어 현대 근로자, 노조 근로자들까지 봉급이 올라갈 정도로 이 일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심각하냐.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를 돈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카드 수시로 깎아준다. 이걸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영세사업자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에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이 와서 그 돈을 사방에 뿌리면 그게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수가 살아나야지 여러분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식당이 되면. 아니, 그 투자는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정부가 어떻게 살릴 방법이 있나? 아휴, 답답해요. 다 죽는 거지, 이게. 일자리 정책.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 평등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게 막아놓고, 이쪽에 와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재정을 쏟아붓는데, 이거는 최하책이에요. 경제정책으로 최하책이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알아. 빨리 이거 해가지고 표나 좀 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다. 대기업 규제? 대기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있을 수도 괜찮아요. 대기업 정책이 지금 뭐냐? 대기업, 재벌이 문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재벌이 문제면 해법이 아주 간단해요. 삼성이 문제면 삼성이 10개만 더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삼성이 혼자면요, 힘이 제일 세니까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뷰즈, 상대방 기업을 이렇게 남용하는, 경제력을 남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삼성이 그걸 딱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삼성이 또 하나 있어. 깜짝 놀래죠. 왜? 내가 이거 하면 저놈이 들어오면 내가 어떡하나? 이렇게 해야 그 버릇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대신에 기업들은 너도 나도 열심히 뛰니까 여러분들 자제분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업이 커진다고 그 힘을 함부로 남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삼성을 10개만 만들면 된다 이러니. 더 많은 중소기업이 삼성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이 사람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기업은 노동자의 적이고 특히 대기업은 대한민국 박정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냐? 중소기업 육성을 잘한 거지요. 그 사람이 내가 대기업 만들어서 배불리게 얘기한 적도 없고 중소, 중견기업이 열심히 하면 성장하도록 도우니까 그게 재벌이 된 거지. 대통령이 무슨 재벌을 만들었다. 그거는 관점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부동산 문제. 여러분 관심이 많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부동산가 더 올라갈 거예요. 답은 뭐냐? 앞으로 임대주택을 대한민국에 수없이 깔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도 살 수 있게만 만들면 다 풀려.
소유할 필요 없어요. 집이라는 건 들어가서 사는 게 중요해요. 소유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뭐 돈이 많아서 소유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다 정부가 올릴 수가 있나요? 그게 안 되면 임대주택을 많이 하도록 해서 집 빌리는 값을 끌어내리면 그게 해법인 거예요. 아시죠?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 많이 가진 사람 규제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낮춰주고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여러분 제가 나쁜 놈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집 두 채 가지면 여러분 두 집에 다 삽니까? 안 살잖아요. 집을 두세 채씩 다 가지고 사는 집 빼놓고 전부 다 임대시장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 값이 확 내려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왜 그 두 채 이상 가지면 죽이려고 그래? 자, 이렇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예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세상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그 논리,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돼. 왜냐하면 가장 불균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진 놈을 조져야지. 그게 지금 나오는 모든 정책의 기초에 깔려있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 뭔가를, 필요한 논리가 뭔가를 찾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를 잡아가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은 국민 간의 이해다툼을 초래하고 불화, 이념적 대립을 조성하죠. 경제 몰락과 앞으로 국가의 몰락까지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데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을 옆에 두셔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된 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재미있는 옛날 중국의 시입니다. 오도송이라고 깨달아, 도를 깨달은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은 보지 못하고 산국의 구름까지 집시지 다 닳도록 돌아다녔네.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문득 코끝을 스치는 매화 향기가 아하! 봄은 바로 우리 집 뜰 앞 매화가지에 이미 와 있었던 것을.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열정적인 희망과 동기를 가지고 신나게 살았던 그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버리고 외국에 가서 망하는 나라의 정책을 열심히 30년 동안 베껴다가 하는 이 바보 같은 짓,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대로 개발연대 연평균 9% 넘는 성장, 동반 성장을 이루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의 내용 중에 다 있으니 그걸 제대로 쓰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일어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대통령 정책을 그대로, 정책입니다. 기업부국, 정치, 경제와 절대 정치와 경제에 손을 못 대도록 해야 돼. 그리고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잘 쓰는 건데 평등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우리가 다 평등이라는 말에 전부 다 쏘는 거예요. 평등은 절대 가능하지도 않고 성과에 따른 평등이에요. 성과에 따른 차별이고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고 중국보다 큰 소리 치고 했던 시절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부터 maybe 90년대까지예요. 이거 인류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일한 기간인데 중국은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박정희 시대를 다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가 박정희 배웠다고 다 떠들었어요. 논문도 나오고 요즘은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안 배웠어. 이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5,000년 동안 우리가 중국의 이 압력 속에서 얼마나 허구한 날 고생을 했습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땅덩이를 못 넓히잖아요. 경제 영토를 계속 넓히는 방법이 없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1인당 소득이요. 얼마 전에 3만 불 됐다고 그랬죠. 이게 6만 불까지 목표를 잡고 더 노력해야 돼. 중국이 절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함부로 한국 경제를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가서
실질적인 독립을 해야죠.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이 함부로 우리가 땅은 적지만 경제 영토가 커지면요. 뭐야 이게? 우리가 왜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굴치굴치거리고 무슨 뭐 친중 이런 거 사대주의 다 벗어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3만 불이죠. 연평균 7%씩만 10년 하면요 6만 불이 돼요. 왜 못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 모든 정치인이 안 된다는 일을 다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거 못하냐 이게. 경부고속도로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중화학급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포항제철 아무도 국제적으로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이게. 우리 1인당 소득을 지금의 3만 불에서 10년 뒤에 배로 해서 6만 불 하면 중국 절대 못 돌아와. 못 쫓아와. 우리 기술을 그렇게 높이면 중국이 감히 우리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지금 지구상에 200만이 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머리가 유태인보다 더 좋잖아요. 이걸 네트워크를 하면요 미국을 움직일 수가 있어. 전 세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런 강력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북한까지 통일을 해야죠. 이렇게 가면 정말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같이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